사실 요즘도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민들 입장에선 참으로 좀 답답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결이 안 되는지는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정부와 의료계 왜 이렇게 좀 대립을 하고 있는지 양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글쎄 양측의 입장을 뭐 여기서 소개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그 저는 사실 이제 이 소위 의정 갈등이라는 이거는 역대 정권들마다 다 있어 왔죠. 예.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2020년에 450명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만들고 또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정책 발표를 하고 이러니까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또 이제 휴직을 하고 사직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그래서 의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위 이기주의 이런 것들도 저는 뭐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는 이 갈등을 관리하고 또 그 의료 정책을 보다 개혁적으로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켰다는 거고요. 2,000명을 한 번에 늘렸을 경우에는 의대 교육도 이제 무너지고 또 의료 현장도 혼란이 되고 혼란이 가중되는 이런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전체 국민 건강과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 서서 일단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저는 풀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정부의 잘못을 의료 집단의 잘못으로 환원하는 이런 논의들은 지금 굉장히 좀 문제를 호도하고 있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 변호사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 정권에서 450명을 늘렸으면 현 정권에서 2,000명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죠. 지금 의료 파업이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에 총 4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의학분업, 하나는 원격 의료 진료, 하나는 전 정권의 2020년 코로나 사태, 그리고 지금 현재 사태인데 이 앞에 3가지 사태에서 단 한 번도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시도를 했는데 성공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학분업 시절에는 의학을 분업시키면서 의대 정원은 10%가 줄어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의사 수는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가 운다 그래서 아이한테 사탕을 계속 물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밥상을 차려놓고 애야 밥 먹어라 나오라고 했는데 애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 애 손을 잡고 나와서 밥을 먹여야지 밥상 메뉴 자체를 초콜릿과 사탕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럼 정부는 왜 2,000명 의대 정원을 왜 늘리려고 하냐. 아니 의사들도 평소에 경무에 시달려서 너무 힘들다. 전공의 시간을 92시간으로 법으로 정해놨는데 80시간으로 줄어달라 해서 줄어졌어요. 줄어들어도 경무에 힘들다. 의사들이 힘들다 그래서 그러면 인력을 보충해줄게, 늘려줄게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본인들이 힘들다 그러고 돈을 더 달라는 거예요. 돈을 더 달라는 건데 아니야, 그 인력을 늘려줄게라고 할 때마다 의사들은 계속 이렇게 의료 파업을 했고요. 여기서 정부가 단 한 번도 회피죠. 그동안 모든 정부는 다 회피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회피하지 않겠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최대한 이거를 고수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정면 대결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2,000명을 고수하는 거는 이거는 정책이 아니라 이건 아집일 뿐인 거죠. 그리고 2,000명을 이제 뽑았을 때 정부는 세칭 무슨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2,000명을 뽑아서 훈련하고 그러니까 의학 교육 과정이 이 사람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숫자에서 후퇴하지 않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자, 전공의들이 이제 미래가 담보가 안 되니까 올스톱이 됐죠. 그리고 그 전공의들이 해야 할 부분을 의사들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경무에 시달리면서 번아웃 돼가지고 의사들이 지금 의료계를 떠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와중에
삼성이나 현대가 운영하는 이런 큰 대형 병원에 있는 이 병원 경영주들은 지역의 대학병원에 좋은 사람들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스카우트해가고 있는 이런 이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명을 이제 뽑아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반하게 사실상 진행 과정이나 결과는 지역의료를 붕괴시키고 있고 또 의료 양극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이 점을 반드시 이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이 이건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는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사실관계 하나 바로 잡아드릴게요. 네네. 지금 2,000명이라는 프레임을 자꾸 만들고 계시는데 2,000명 프레임은 반대 진영에서 잡아가는 프레임입니다. 처음에 초안으로 2,000명이 나온 것이고요. 당장 내년에 2025년에 의대 정원이 얼마로 확정되시는지 아십니까? 내년에 1,000명 조금 넘잖아요. 그 정도예요. 1,500명이에요. 네. 근데 마치 매년 2,000명을 늘리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합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1,500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마치 정부가 2,000명을 계속 고수하는 것처럼 이거는 반대 진영에서 말하는 논리인 거고 아까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 말씀하셨는데 의사를 구하기 힘드니까 의사 인력 풀을 늘려야죠. 정원을 확대해서 나오는 의사가 많아야지 의사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법조계를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조계에서 사법시험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9년도에 변호사 수를 매년 2,000명씩 배출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법조협회에서 많은 반대를 했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협회 다 반대했지만 그래도 일은 했습니다. 판검사도 일을 하고 변호사도 재판에 출정하면서 할 일은 다 했어요. 다 하면서 정책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하는 거지 이렇게 의사들처럼 무책임하게 자기의 책무를 버리면서 사람이 목숨이 죽어나가는데 출근을 안 하거나 하진 않았고요. 법조계 예를 하나 더 들자면 그래서 결국 춘천이 어떻게 됐냐. 아까 춘천에서 산부인과 의사 구하기 힘들다. 흉부외과, 신경외과 의사 구하기 힘들다 하셨는데 제가 지금 한 8년 차 변호사인데 제가 처음 법 공부를 했던 한 10년 전만 해도 춘천의 변호사 수가 20명이 좀 넘었어요. 네. 지금 60명입니다. 지금 더 이상 춘천의 시민들은 변호사를 찾아서 서초동을 안 가도 되고 우리 춘천에서만 변호사를 쉽사리 선임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됐다. 그런 것처럼 인력을 늘리고 파일을 늘리면 누구나 쉽게 외과형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게 법조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 수급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고 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걸 같은 선상에서 올려놓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현재 지금 3,000명 정원을 맞춰가지고 의대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게끔 모든 교육 체계나 설비, 공간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3,000명이 넘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게 됐을 때 의료 교육의 질이 이게 담보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법조하고 의료하고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차이가 있는 거고 또 법조 같은 경우는 로스쿨을 도입하는 준비하고 또 그걸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법을 만들고 또 사법고시하고 병행하던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완충기를 거치면서 된 거죠. 제도가 그래서 정착이 된 건데 지금 의대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파탄이라고 얘기할 만큼 기존의 질서가 거의 이제 무너져 버린 상태죠. 이건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많은 반대에 있는데 밀어붙이셔서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거잖아요. 그 완충기 이해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정부의 보고서가 리포트가 처음 된 거는 김영삼 정부 때였어요. 그런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을 한 것인데 지금 의대정원 제가 아까 4가지 파동 말씀드렸잖아요. 의학분업이 있었던 게 2000년입니다. 벌써 24년 전이에요. 그 전부터 1990년대부터 의대 정원수를 늘려야 된다는 리포트는 정부에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정부도 의사 단체가 무서워서 의사들이 이렇게 파업할까 봐 여기에 대해서 회피를 했다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본질에서 약간 벗어난 게 전공의들이 지금 병원을 벗어난 게 의료 교육의 질이 우려해서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 밥그릇 때문에 벗어난 것입니다. 전공의 자격증을 따고 10년, 20년 후에 내가 대학병원 혹은 개원의로 개원을 했을 때 의사 수가 많아져서 나의 파이와 나의 밥그릇이 줄어들까 봐 지금 병원을 뛰쳐나간 것이지 의료 교육의 질이 우려돼서 병원을 뛰쳐나간다? 이러한 전공의는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그 6년 정도의 이제 수련 기간을 거쳐가지고 얘가 의료 시장에 진출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경제적 보상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뛰쳐나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맞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지금 전공의들이 지금 지금 이 대형 병원에 허리 역할을 하고 있고 응급실이나 또는 수술방에 상당 부분을 이제 이 그 적은 임금을 가지고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지금 이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러면 정책을 강력하게 불태전의 각오로 밀어붙이려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그 완충을 할 것이며 그 파급 효과를 줄여나가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심하게 접근을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말게 해야지. 정부의 정책에서 직업군을 가지고 이런 정책적으로 짜다가 직업에게 반대를 붙이신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스크린 커터제를 도입하려 하다가 영화인들이 뭐 삭발하고 반대를 엄청 했죠. 한미 FTA를 도입하려 하다가 우리 쌀 수입되는 거 아니냐 해서 농민들이 반대를 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반대하는 분들도 자기 일은 하면서 반대했어요. 농민들도 농사를 지면서 반대를 했고 또 영화인들도 영화를 찍으면서 스크린 커터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의사들만 일을 안 하고 생명을 담보된 일을 안 하고 반대를 하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전공인들이 되게 어렵다 그랬는데 어려우면 일을 해서 월급을 타야죠. 저는 이분들이 월급을 안 타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 내용이 좀 어떤지, 좀 현실성은 있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강 변호사님 의견 어떠세요? 뭐 현실성도 있는 것도 있고 갈 길이 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의대 정원에 대한 확대 문제 때문에 의료 개혁 자체가 지금 침체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의대 정원만이 의료 개혁이 아니라 다양한 의료 개혁이 많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의료 개혁에 다양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요약을 하자면 뭐 이런 거예요. 의료의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겠다. 지금은 모든 병원들이 의료의 양이라 그래서 병상수 확대를 지금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병상수를 줄이더라도 입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입원 안 해도 된다. 사실 이거는 코로나 때도 약간 나왔던 문제인데 의료의 질을 늘리겠다는 것이고 또 지방 의료 소멸에 대해서 중추병원 협력병원 기능을 확대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법조인으로서 보기에는 여기서 좀 가장 좀 현실성 있고 빠르게 와닿는 게 지금 의사들이 자꾸 응급의학과에 안 오려고 그러고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자꾸 의사 수술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의료사고, 의료 과실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판례 명문에는 명확하게 의료 과실은 없음. 의사는 의료 수업을 잘했음. 그런데 설명 의무를 따르지 않아서 수술 바쁘잖아요. 응급 들어오고 막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고지서에 사인을 안 받았다 그래서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사인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의사가 2천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법제의 입법 미비에 대해서 의사들에게 일부 이러한 뭐 형사나 민사적으로 했을 때 면책권을 주겠다는 것도 의료 개혁의 하나입니다.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시행이 되면 전공인들이 좀 만족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는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정배 의원장님. 네, 저도 뭐 그 정부가 지금 발표한 내용 가운데 이제 의료 사고에 대해서 의사들의 그 개인적 책임을 이제 경감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의료인들의 그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하게끔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제도라고 보고요. 뭐 그리고 뭐 그 밖에 이제 공공의료 중심으로 뭔가 이제 그 의료 전달 체계를 짜는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이제 좀 복잡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논쟁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 행위별로 수가를 이렇게 이제 정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정부가 이제 생각하는 안은 이게 병원마다 총액을 만들어줘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이렇게 이제 의료 수가를 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수가가 지금 적은 응급이나 흉부나 뭐 산부인과 이런 데는 이제 개별적 그런 이제 의료 행위의 수가를 좀 조정해줘야 현실화시켜줘야 되지만 이렇게 총액으로 묶어버리면은 병원을 경영하는 측에서는 돈이 더 남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병원 경영주한테는 좋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병원 경영에 그 쏠림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의료 전달 체계가
그 빅5 병원에 사실 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조금만 아파도 뭐 서울대병원 가고 네네. 아산병원 가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역 의료가 큰 병원들, 대형 병원들 때문에 좀 황폐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별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이거는 건강보험을 예. 보장성 문제를 이제 고쳐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 대란이 좀 얼마나 좀 길어질까?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지역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뭐 의료 대란이 길어지면 결국 이번 추석이 네. 대란일 것 같습니다. 네.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응급실에 찾아가는 환자 수가 훨씬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2배에서 2.5배 정도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러한 추석 때 과연 정부의 대책에 지금은 군의관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걸로 밀봉이나 매봉이 안 되면 그러면 의료 대란은 더 장기화가 되고 또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추석에 온 가족이 다 만나지 않습니까? 네. 가족 중에 전공의가 있으면 돌아가라고 좀 해주세요. 아, 가족 중에 전공의가 있으면 네.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넌 무슨 과 지원할 거니? 무슨 과니? 너 내일부터 출근하면 안 되겠니? 좀 설득 좀 해주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 위원장님. 저는 정부가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거를 내가 대통령으로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국민들을 위해서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를 하셔가지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정부가 좀 품어주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참 해결되기가 어렵고요. 여기서 이제 그 해결이 안 되고 9월 9일에 이제 수시가 네. 시작이 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뭐 입시 제도 문제, 인력 수급 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꼬여서 정말 이거 어떻게 쓸어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 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